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경제정책 라인을 전격 교체했습니다.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에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경제수석에는 이호승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각각 선임됐습니다. 대한항공과 조인트벤처를 맺고 있는 미국의 델타항공이 한진칼 지분 4.3%를 매입했습니다. 앞으로 10%까지 지분 확대 가능성도 밝혔는데 KCGI로부터 한진칼의 경영권 방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1위 게임사 넥슨의 매각 작업이 사실상 불발됐습니다. 카카오가 유력한 인수 후보로 거론됐지만 매각 대금에서 합의점 잡기에 실패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인천에 이어 서울 물레동과 양평동 일대에서도 붉은 수돗물이 나온다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치욕적인 일이라면서 긴급 식수 지원과 함께 정확한 원인 파악에 나섰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비서진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청와대 경제라인인 정책실장과 경제수석에 각각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이호승 기획재정부 제1차관을 각각 임명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손석우 기자. 네, 손석우입니다. 네, 인사 소식 전해주시죠. 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신임 정책실장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신임 경제수석에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을 각각 임명하는 청와대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김상조 신임 정책실장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한성대 교수와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 등을 역임했고 현 정부에서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발탁돼 재임 중에 있습니다. 이호승 신임 경제수석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시 32회로 공직에 입문해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대통령비서실 일자리 기획비서관 등을 거쳐 현재는 기획재정부 1차관입니다. 네, 청와대 경제라인 두 수장이 동시에, 그것도 굉장히 갑작스럽게 교체가 됐는데요. 배경은 뭡니까? 김수현 정책실장의 경우 장하성 전 실장의 후임으로 지난해 11월에 임명됐습니다. 반년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 교체가 되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을 낳고 있는데요. 소득주도 성장으로 일컬어지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가 여전히 부정적이고 가시적인 성과 역시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비판에 휩싸이면서 문 대통령이 두 수장을 동시에 이 조기 교체하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분석입니다. 후임 정책실장의 김상조 위원장을 발탁한 것은 이른바 제2노믹스의 설계자로서 현 정부의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임자로 낙점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 실장은 각종 경제정책 실행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제2노믹스를 안착시키고 집권 후반기 실질적인 경제 성과를 이뤄내는 데 역점을 둘 것이란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손석우입니다. 1년 전과 비교한 반도체 수출액이 6개월 연속으로 감소했습니다. 디램 가격이 계속 떨어지면서 감소폭도 크게 늘어났는데요. 이번 달 수출 전망도 어둡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봅니다. 김현우 기자. 네, 김현우입니다. 김 기자, 지난달 반도체 수출액 얼마나 됩니까? 네, 지난달 반도체 수출액은 1년 전보다 30% 감소한 76억 6천만 달러였다고 산업부가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한 반도체 수출은 지난해 12월부터 6개월째 줄었는데요. 지난 3, 4월 10%까지 줄어든 감소폭이 지난달 다시 30%대로 늘어났습니다. 네, 지난달 반도체 수출이 이렇게 부진했던 이유는 뭡니까? 네, 수요 감소로 인한 디램 가격 하락세의 영향이 컸습니다. 지난 1월 3달러였던 4기가 디램 가격이 지난달 2달러 10센트까지 떨어지는 등 디램 가격이 계속 하락하자 디램 수출액은 지난달에 42% 넘게 감소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수출도 수요 둔화로 13% 넘게 줄었습니다. 반도체와 함께 ICT 주력 수출품인 디스플레이와 휴대폰 수출액도 각각 21%, 33% 감소해 ICT 전체 수출액도 7개월 연속 감소했습니다. 네, 그런데 우려스러운 건 이번 달에도 반도체 수출 전망이 밝지 않다고요. 네, 반도체 수출은 7개월 연속 감소가 확실한 상황입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20일까지 반도체 수출액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4% 줄었습니다. 수출 비중이 가장 큰 반도체가 부진하면서 전체 수출은 10% 줄었고 무역 수지는 6억 7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 중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김현우입니다.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이 났던 동남권 신공항 건설 문제가 다시 총리실로 넘어갔습니다. 어디에 짓느냐를 놓고 장기간 매듭 짓기가 안 되고 있는 건데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지혜 기자. 네, 윤지혜입니다. 윤 기자, 동남권 신공항 계획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네, 동남권 신공항 문제는 반대하는 국토부와 재추진하겠다는 지자체장들 간 첨예하게 대립을 해왔습니다. 일단 국토부가 한 발 물러서면서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갔는데요. 어제 오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거돈 부산시장, 그리고 송철호 울산시장과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회동했습니다. 총리실 주재로 신공항 문제를 재검토하고 여기서 나오는 결과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문제는 기존의 김해공항을 확장하기로 이미 결론이 났던 상황 아닙니까? 네, 지난 2016년 김해 신공장을 만드는 걸로 결정이 됐는데요. 이번 정부 들어서 부산과 울산, 경남 단체장들이 반대하면서 원점으로 돌아간 겁니다. 동남권 신공항 건설은 오는 2025년까지 10조 원의 예산을 들여서 국제공항을 건설하는 계획입니다. 지난 2006년 공론화된 이후 사업의 적합성과 어디에 지어야 할지를 두고 10년 동안 백지화와 재검토를 반복해왔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재검토 발표가 나오자 야당이 반발하고 있다고요? 네, 자유한국당 대구 경북 발전협의회 의원들은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과거 5개 지자체가 합의를 통해서 김해 신공항으로 정했는데 총선을 앞두고 선거를 위해서 이 같은 결정을 번복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은 총리실에 넘어갔지만 다른 지자체와 야당이 반발하면서 조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SBS CNBC 윤지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진칼 2대 주주인 강성부 펀드의 경영권 공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한진그룹의 백기사가 등장했습니다. 미국 델타항공이 한진칼 지분을 매입하기 시작한 건데 향후 한진칼과 KCJ의 경영권 분쟁 구도에도 영향을 줄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정인 기자. 네, 오정인입니다. 오 기자, 최근 델타항공이 한진칼 지분을 매입을 했죠? 네, 지난 20일 델타항공은 한진칼 지분 4.3%를 매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에드바스타인 델타항공 CEO는 델타와 대한항공 두 회사가 협력을 공고히 해야 한다며 지분 매입 이유를 밝혔습니다. 일각에선 이를 두고 최근 KCGI로부터 경영권 위협을 받는 조원태 회장 등 총수 일가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델타항공과 한진그룹은 어떤 관계가 있는 겁니까? 그리고 델타항공의 추후 지분 매입 가능성도 있습니까? 네, 델타항공과 대한항공은 국제항공동맹인 스카이팀의 주축 항공사입니다. 두 회사는 조인트벤처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 좌석 운영을 넘어 수익도 배분하는 최고 수준의 협력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델타항공이 한진칼 지분을 매입해 총수 일가에게 백기사 역할을 해줄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데요. 에드바스타인 델타항공 CEO는 한국과 미국, 양국 규제 당국의 허가를 받는 대로 한진칼 지분율을 10%까지 높일 계획이라면서 추가 지분 매입 가능성도 열어놨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한진그룹과 KCGI의 경영권 분쟁 구도에도 변화가 있겠네요. 네, 이번 델타항공의 지분 매입으로 조원태 회장 등 총수 일가 우호 지분은 33.23%까지 오르게 됩니다. 이는 KCGI 지분 15.98%의 2배가 넘습니다. 그러나 최근 KCGI가 유한회사 두 곳을 추가 설립하는 등 몸집 불리기에 나서면서 향후 분쟁 구도 변화를 예측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SBS CNBC 오정인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영평가제도 전면 개편 이후 첫 공공기관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경영실적보다는 일자리 창출과 같은 사회적 가치가 크게 고려됐는데요. 이런 가운데 한국전력은 오늘 이사회를 열고 최근 확정된 정부의 전기료 누진제 개편안을 확정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한나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 기자, 먼저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이거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이번 평가는 공공기관 총 128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는데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 건강보험공단 등 20곳이 우수인 A등급을 받았습니다. B등급인 양호는 한국전력과 가스공사, 국민연금 등 51곳으로 전체의 40%를 차지했습니다. 가장 높은 평가 등급인 S등급에 이름을 올린 기관은 지난해에 이어 7년째 없었습니다. 꼴찌 등급인 아주 미흡 2등급을 받은 기관은 대한석탄공사가 유일했습니다.
강원랜드와 석유공사, 관광공사 등이 C등급을 받았고 마사회와 한국 KPS, 원자력 환경공단 등 16곳이 D등급을 받았습니다. D등급 이하를 받은 공공기관 중 마사회와 한국전력기술 등 8곳의 기관장은 경고를 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눈에 띄는 게 이 탈원전으로 실적이 크게 악화된 에너지 공기업들이 경영평가에서는 등급이 올랐어요. 네, 그렇습니다. 탈원전 정책으로 영업이익이 크게 줄어든 에너지 공기업들이 이번 경영평가에선 등급이 유지되거나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한국남부발전과 한국중부발전은 2017년 B등급에서 이번에는 A등급으로 올라갔고요.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전력공사는 B등급을, 한국서부발전은 C등급을 유지했습니다. 한전은 지난해 2,080억 원의 적자를 냈고 한국수력원자력은 2016년 3조 8천억 원에서 지난해 1조 1,000억여 원으로 영업이익이 줄었는데요. 네. 이번 평가에서는 공공성에 대한 지표가 크게 확대돼 이처럼 높은 점수를 받은 것입니다. 이 때문에 경영 실적이 나빠져도 정부의 탈원전 코드에 맞춘 점을 감안해 호의적인 평가를 준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이제 한국전력이 오늘 전기요금 누진제를 확정을 하는 거죠? 네, 오늘 전기이사회에서 누진제 개편안이 의결 처리될 예정인데요. 앞서 정부는 여름철에 한시적으로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제 구간을 확대 적용해 전기료를 할인해주는 개편안을 확정했습니다. 모두 1,600만여 가구가 월 10,000원 정도 할인 혜택을 받게 되는데 한전은 연간 2,847억 원 수준의 추가 부담을 안게 됩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한전의 부담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그렇군요. 당장 한국전력에 주식 가지고 계신 주주분들은 또 반발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이번 전기료 개편이 오늘 이사회에서 통과될 전망이지만 진통이 예상됩니다. 어제 한전 사회이사들은 적자 보전 방안이 충족되지 않으면 오늘 이사회 의결이 어렵다는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한전 소액주주들은 경영진을 상대로 배임 소송을 준비 중인데요. 한국전력은 지난 4월 1,000억 원의 임원 배상 책임보험을 갱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탈원전 정책으로 적자가 늘어나고 정부의 전기요금 인하 압력까지 겹친 가운데 주주들의 소송 제기 가능성도 높아지면서 이에 대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네, 공공기관 평가 결과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이한나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인천에 이어 서울에서도 붉은 수돗물이 나오면서 당국이 비상조치에 나섰습니다. 문제가 발견된 아파트 단지에서는 어제부터 수돗물의 식수 사용이 중단됐는데요. 보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정광윤 기자. 정광윤 기자. 네, 정광윤입니다. 네, 붉은 수돗물이 나온 서울 지역 어디입니까? 영등포구 물레동 4가 지역 300여 가구입니다. 민원이 접수된 직후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정확한 원인 파악에 나섰는데요. 해당 지역으로 공급되는 수돗물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히면서 저수조에 담겨있는 물이 오염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에겐 수돗물의 식수 사용을 금지하고 아리수병물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자정쯤 현장을 방문해 빠른 사태 수습과 원인 규명을 지시했습니다. 박 시장은 먹는 물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치욕적인 일이라면서 노후 관로는 긴급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여름이라 씻는 문제 또 먹는 문제가 더 커지는 것 같은데 인천 지역도 벌써 3주째 수돗물 때문에 불편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인천 피해 지역 주민들은 어제 인천시 전 상수도 사업본부장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번 수돗물 사태로 1만여 가구가 피해를 입었고 학교 150여 곳에서는 급식 등의 큰 차질이 빚어졌는데요. 주민들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검단, 검암 지역 등을 중심으로 수돗물 상태가 최악이라는 민원이 쇄도하고 있다며 재난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호소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후 인천시청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수돗물 공급 정상화 방안과 피해 보상 계획 등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정광윤입니다. 국내 1위 게임 업체죠. 넥슨의 매각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높은 인수 가격이 발목을 잡았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정윤영 기자. 네, 정윤영입니다. 정 기자, 넥슨 매각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지난달 말 본입찰이 마감된 뒤 3주가 지났지만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넥슨 매각 본입찰에는 카카오, 넷마블과 국내의 사모펀드 3곳이 참여했습니다. 업계에선 왜 진행이 안 되는 겁니까? 네, 업계에선 넥슨의 높은 몸값 탓에 이 인수희망 업체와의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넥슨의 인수 금액은 13조에서 15조 원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넥슨의 인수는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네, 아예 인수 자체가 무산되거나 협상에 시간이 더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넥슨이 몸값을 낮춰 매각을 진행할 것이란 관측도 있습니다. 인수가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카카오와 넷마블이 유력 인수 후보로 꼽힙니다. 사모펀드는 회사에 대한 고강도 구조조정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넥슨 창업자 김정주 NSC 대표가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중국 텐센트는 매각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텐센트가 카카오와 넷마블의 주요 주주기 때문에 간접적인 참여가 예상됩니다. SBS CNBC 정윤영입니다. 국내 전력 회사들이 갖고 있는 초고압 전력 케이블 시스템 기술이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이 됐습니다. 이 기술을 보유한 대한전선의 해외 매각 작업에도 제동이 걸릴 거란 관측이 나오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세욱 기자. 네, 권세욱입니다. 권 기자, LG전선, LS전선과 대한전선이 보유하고 있는 이 초고압 전력 케이블 시스템이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이 됐어요. 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기술보호위원회는 초고압 전력 케이블 시스템의 설계와 제조 기술을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했습니다. 초고압 케이블은 대용량의 전력을 최소한의 손실로 장거리에 보낼 수 있는 기술입니다. 산업부는 우리가 보유한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고 앞으로 시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경쟁국의 기술이 유출되면 국내 전선업계가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해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산업부가 이 시스템을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한 배경은 뭡니까? 초고압 케이블 기술을 갖고 있는 대한전선의 중국 매각설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전선업계는 기술 유출을 우려하며 대한전선의 중국으로의 매각 가능성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현행법상으로는 대한전선의 해외 매각을 막을 수는 없다고요? 네, 현행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르면 해외 인수합병 신고 대상은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 핵심 기술 보유 대상 기관입니다. 그런데 대한전선은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지 않아 해당 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외 인수합병 신고 대상을 국가 핵심 기술을 보유한 대상 기관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법이 개정되면 대한전선의 해외 매각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SBS CNBC 권세욱입니다. 앞으로는 업무 특성상 주 52시간 제도를 따르기 어려운 증권사 애널리스트나 펀드 매니저에게 재량 근무가 허용될 방침입니다. 사실상 주 52시간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인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지환 기자. 네, 정지환입니다. 정 기자, 먼저 이 재량근무제라는 말이 생소한데 이거부터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재량근무제란 업무 수행 방법을 노동자 재량에 맡겨야 할 경우 노사가 합의해서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통상 개별적인 성과가 중요하고 성과에 따라 금전적 보상이 따르는 업무에 활용되는데요. 즉 정해진 시간에 맞춰 임금을 받는다는 것으로 주 52시간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량근로제는 고용노동부가 시행령과 고시 등으로 정한 업무에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연구개발, 방송 프로그램, 영화 제작, 회계, 법률사건, 법무, 납세, 광고 등이 재량근로제 대상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재량근무제 대상에 증권사 애널리스트나 펀드 매니저 등이 포함이 된다는 거죠? 예, 이번에 지목된 증권사 애널리스트나 펀드 매니저의 경우 수시로 해외 자본시장을 확인하거나 개별 프로젝트로 성과를 내기 때문에 주 52시간제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 재량근무가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금융투자업계와 금융위원회는 고용노동부의 애널리스트와 펀드 매니저, 투자은행 직원들이 주 52시간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재량근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건의해왔습니다. 고용부는 글로벌 투자가 활성화되면서 해외 시장과의 시차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 금융업이 급변하는 만큼 고객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했습니다. 또한 보수 상당 부분이 업무 성과에 의해 결정되는 등 재량근무의 제도 취지에 부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용부가 고시를 개정하게 되면 올해 6월 기준 애널리스트 1,029명과 펀드 매니저 16,074명이 재량근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정주환입니다. 최근 금융회사들이 사옥 매각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전망이 불확실하다 보니까 가격이 더 떨어지기 전에 팔겠다는 뜻으로 보이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죠. 김성현 기자. 네, 김성현입니다. 김 기자, 우선 어느 금융회사들이 사옥 매각을 추진 중인 겁니까? 네, 우선 메리츠화재가 여의도 사옥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각 자문사 선정에 이어 투자 설명문을 발송한 상태로 이달 입찰을 앞두고 있는데요. 메리츠화재는 사옥을 매각한 뒤 다시 임대해서 사용하는 이른바 세일 앤 리스백 방식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특히 매각 주관사 측은 기존 용적률을 고려해봤을 때 메리츠화재 사옥은 증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매각 과정에서도 이 점을 집중 부각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 밖에 NH투자증권도 여의도 사옥 매각을 추진 중인데요. 매각 가격은 2,500억 원 안팎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렇게 잇따라 사옥 매각을 추진하는 거 최근 부동산 시장이랑 무관하지 않겠죠? 네, 아무래도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에 불확실성이 커지다 보니 건물 가격이 더 떨어지기 전에 팔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사옥을 보유하고 있는 것보다 제값받고 매각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게 더 유리하다는 건데요. 또 사옥 매각으로 현금이 들어오면 이 돈으로 부채를 갚거나 새로운 사업에 진출할 수도 있으니 중장기적으로 회사에 더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SBS CNBC 김성현입니다. 주택금융공사가 장기 고정금리, 분할 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금리를 다음 달 0.2%포인트 내리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금자리론 금리가 대출 만기에 따라 연 2.4에서 2.65%로 낮아집니다. 이는 최근 국고채 금리 하락 등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인내심을 갖고 미국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어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조선이 서로의 관심사를 해결해 한반도 문제에 성과가 있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시 주석도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해서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검찰이 임신 12주 이내에 낙태를 한 피의자에 대해서 앞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이는 태아의 독자적인 생존 능력과 또 임신부의 자기결정권을 함께 고려해 임신 초기에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또 검찰은 임신기간 12에서 22주 이내에 낙태를 했거나 논란이 있는 사례에 대해 국회가 낙태죄에 대한 새로운 입법을 할 때까지는 기소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신북방 핵심국인 러시아와 서비스, 투자 부문의 자유무역협정에 들어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러시아 현지 시간으로 어제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과 막심 오레슈킨 러시아 경제개발부 장관이 모스크바에서 한러 서비스 투자 FTA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상을 통해 우리 기업들은 의료와 물류, 관광 등 서비스 부문에서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또 투자 측면에서는 러시아 제도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증시 상황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하락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19% 내리며 2127포인트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0.21% 내리며 725포인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눈에 띄는 종목들 함께 살펴보시죠. 우선 한진칼입니다. 지금 델타항공이 한진칼 지분을 매입했다는 소식이 올라오면서 한진칼 오늘 10% 급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하락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삼성의 핵심 재무통인 부사장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증거인멸 혐의로 지금 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삼성전자 현재 0.11% 소폭 하락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넥슨 GT 같은 경우에도 오늘은 좀 불안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넥슨 매각이 지연되면서 불확실성이 커지는 모습으로 보이는데요. 오늘은 5.47% 내림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카카오는 좀 오늘 오름세입니다. 3.69%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대화 목록창 광고인 비즈보도가 광고주를 대폭 늘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규 광고 매출 기대감 속에 오늘은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오늘 이사회를 여는데요. 오늘 0.19% 하락 흐름 보이며 25,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